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사이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자, 오늘의 시간은 이수민 아나운서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가 뭐 언제나 누구나 꼭 챙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올 때는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를 꼭 챙긴다든지 하는 그런 루틴 같은 거 우리 수민 씨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아침에만 되면 꼭 모닝커피를 마셔야지만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 커피 한 잔을 꼭 챙기는데 이런 것도 맞는 거죠? 아, 그럼요.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좀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꼭 해야 몸이 좀 풀리는 잠이 깨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부지런하세요. 운동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혹시 네. 재테크를 할 때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우리가 또 챙겨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 뭐 그 정도는 제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재테크 사이다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재테크에 대한 습관을 좀 들이지 못하셨다면 이것저것 복잡하게 챙기지 마시고요. 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세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궁금증들 또 어려운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 있다면 전화와 또 너튜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우리 수민 아나운서가 좀 알려주세요. 네, 재테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저희가 속 시원하게 솔루션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로는요, 026007-8339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언제나 저희 세무사님이 이제 명쾌한 솔루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너튜브로도 지금 실시간 생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궁금하신 점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세금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좀 알려드린 참여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재테크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 장희윤입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꼭 여러분들 알면 좋을 만한 꼭 아셔야 되는 그러한 뉴스들 방송 중에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랑 은혜 아나운서랑 각각 굿뉴스, 배드뉴스 선택해서 정말 알찬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나 한 주간에 이제 부동산 소식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화요일에 함께 하시면 주요 뉴스들까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청약도 정보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청약 일정들까지도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거니까 화요일에 그러한 정보들 잘 많이 좀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다주택자 분들은 세금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지셨을 텐데 세금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이 어려우시죠. 너무 많이 힘드시죠?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은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된 고민 꼼꼼하게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정보도 궁금하시죠? 요즘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느 지역이 뜨고 있을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매물에 접근하면 좋을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들께 알짜 매물 소개해드리는 코너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코너 역시 저랑 은혜 아나운서가 발품 많이 팔아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지역들 소개해드리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는 저희 재테크 사이다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재테크 사이다뿐만 아니라 내외 경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재테크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세금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입니다.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네.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 고민 해결해 드리기 전에 또 우리 세무사님의 강의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또 궁금하네요.
네, 이번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2020년도에 소득이 있던 개인은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달 말까지 해야 됩니다. 혹시 두 분 아나운서님은 하셨어요? 해야 저는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네. 깜빡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5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뭐 국세청 같은 곳을 이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서류도 네. 다운받고 굉장히 네, 복잡하잖아요. 뭐 사실. 신용카드 그렇습니다. 사용 내역도 다 뽑아야 되고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두 분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뭐 그런 어떤 뭐 국세청을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는 이제 저희 세무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네. 도움을 받으시면은 조금 편리한 부분은 있죠. 네, 저는 그쵸?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일단 핵심적인 부분, 중요 1차적으로 포인트. 아직 시간이 이제 2주 정도 더 남았으니까 네. 네, 오늘부터 해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재테크 사이다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그 중복되는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네. 신고하면은 절세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잠깐 살펴보고 그렇게 좋죠.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주택 임대소득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일부 보증금에 월세 받는 임대 사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전세를 받는 그런 임대 사업자가 있는데, 이 전세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돼서 임대 수익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고 두 군데 다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세무서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안 했을 때에는 수익금액의 0.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부분은 요거는 자유입니다. 본인이 등록을 하고 싶으면 등록을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등록을 했을 때는 일정 부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합소득세 그 세액 감면입니다. 그걸 제가 뒤쪽에서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 자,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도 되고 비과세도 되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네. 자,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부부 합산. 그렇죠? 예. 부부 합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세대 합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냐, 9억 원 초과냐에 따라서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 그렇고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주택의 경우에 2주택과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는 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2주택은 과세 제외고 여기 선이 있는데 잘 안 네. 보입니다. 선이 잘 안 보이네요. 화면에서는. 선이 잘 안 보이는데. 네, 과세 부분이 조금 더 진하긴 해요. 네. 그래서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가 되는데 네. 그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보증금이 2억 원 이하, 전세 보증금이 이때는 과세가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월세 수입과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 부분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 분리과세는 선택입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요 과세 방법 부분입니다. 자, 주택수 판정입니다. 주택수 판정. 지난주에 지지난 시간에 약간 오타가 있어가지고 수정을 했고요. 자, 일단 수정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구분 등기가 돼 있으면 각각 1주택으로 계산한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각각 구분만 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1주택이냐 2주택이냐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하나가 주택이 되는 거고요.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네. 하나의 등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하나로 하나로 주택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9억 원 이하냐 9억 원 초과냐에 따라서 주택 임대소득 임대료에 대한 소득을 신고를 해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전체의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 임대 보증 다른 주택도 가지고 있으면서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죠. 네. 뭐 부부 합산 1주택이 다가구 주택일 수도 있지만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은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각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1주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전체 보증금은 만약에 5가구가 있다. 5가구가 있는데 5가구인데 10억입니다. 10억. 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같은 면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2억이 되겠죠. 네. 그렇죠? 2억. 그리고 전체 면적은 100제곱미터지만은 전체는 100제곱미터지만 5개로 나누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요렇게 되게 되면은 요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0억이고 5개로 구분이 돼 있다고 하면은 전체 보증금이 10억인데 각각은 2억. 2억. 그리고 면적이 각각 2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4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러네요. 이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외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공동 소유의 경우에 이제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임대소득부터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소수 지분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임대소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택수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또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해서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는 네. 본인의 주택수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분이 공동일 경우에 같을 때에는 각자의 주택수로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합의해서 한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전전대의 경우에는 임차인 소유로 계산한다. 자, 이렇게 주택수를 판정을 하고요. 자,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과세 방법입니다. 조금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네. 종합과세는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무조건 종합과세고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는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분리과세를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종합과세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냐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주택임대소득.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소득이 종합소득입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는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플러스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8가지 소득 이외의 소득은 개인한테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동차 팔았을 때. 그렇죠.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자동차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소득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종합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이러한 소득들과 합산해 가지고 누진세율 6%부터
42%까지 적용을 합니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45%까지인데요. 2020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42%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이런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 부분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일정 금액 비율을 인정을 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종합과세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찾아서 비용으로 공제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주택하고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많은 부분을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도 이 주택 임대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이자 비용 그리고 기타 수리비나 관리비 이런 비용들이 주택 임대소득에서 종합과세를 할 때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잘 챙기게 되면 이 임대소득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세 방법은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종합과세는 몇 프로부터 있습니까? 6%부터 있죠. 네. 그렇죠. 6%부터. 그래서 자, 세율이 14%고 종합소득세 합산과세하는 세율은 6%입니다. 자, 분리과세는 14%, 종합합산은 6%입니다. 자, 이 세율이 크다 보니까 자, 내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데 다른 소득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 세율보다 어떻게 됩니까?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분리과세는 선택입니다. 네, 내가 그냥 임대소득에서 그러한 비용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 낸 부분들하고 비용을 공제를 하고 해서 요 6%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거나 이자소득 또는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소득이 있을 때에는 합산해서 하게 되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하는 방법은 총 수익 금액은 월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합계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경비를 빼줍니다. 일정 경비를 빼주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50%입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60%.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60% 이렇게 경비율을 높여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 금액이 200만 원인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2배, 4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의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한 금액하고 그리고 요런 단일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요 6%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작은 쪽으로 하시면은 네. 절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액 감면 요건입니다. 세액 감면. 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경비율도 높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공제되는 금액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배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서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세액감면도, 세액감면. 네. 공제가 아니고 감면입니다. 네. 네, 감면을 해주는데, 자, 이 감면은 종합합산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됩니다. 예, 예. 종합합산과세도 이 감면은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분리과세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안 됩니다.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얼마냐면은 85 제곱미터 이하죠. 네. 예, 85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우리 그 아파트 또는 다세대 다가구, 다가구 말고요. 다세대, 그다음에 빌라 이런 어떤 그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은 거기에 전용 면적이 있는데요. 네. 그 전용 면적이 대부분 84. 뭐 얼마. 네, 85 이하가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이 건설회사한테도 혜택을 주고, 네. 그다음에 이 취득을 하시는, 소유를 하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요 85 이하로다 해서 많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5 이하야지 해당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요 두 가지인데, 자, 임대 개시 당시, 임대 개시, 처음에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여야 됩니다. 자, 2017년, 2018년도 이 시점에서 임대 등록을 하셨던 분들, 임대 개시 당시에는 6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공시가격이 7억 원이나 8억 원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이 감면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5% 미만으로 인상을 하는 부분이 요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 감면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시가 6억 원, 내가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 임대 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였는지, 그리고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을 매년 상승시키는데, 매년 상승시킬 수도 있고, 뭐 2년에 한 번 상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3년에 한 번 상승할 수도 있고, 그때 갱신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했을 때 5% 이하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1년에 5%입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고 그러는데요. 1년에 5%가 아니라 갱신을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계약을 할 때 기존의 계약보다 5% 미만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보증금도 상승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 기간은 4년 이상, 8년 이상, 그리고 지금부터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10년이죠. 네, 10년 이상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지만이 요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기간을 못 채우게 되면은 감면을 받았던 부분을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감면 요건을 숙지를 하시고 감면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실하게 지키실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님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오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우리 이수민 아나운서님은 네. 종합소득세 그 자료를 어디서 수집을 하세요? 저는 보통 그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면 굉장히 네. 간편하게 또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네. 국세청 홈택스를 많이 네. 맞나요? 현명하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네. 요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예, 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국세청 홈택스에는 저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이 국세청 홈택스에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료를 어디서 수집을 해야 되지? 우리 아나운서님들처럼 방송국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은 네. 그 방송국마다 소득을 맞아요.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에는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네. 나한테 소득 지급한 거를 보내줘라.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방송국에서 소득을 지급을 하게 되면 아나운서님께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 지급한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 그 모아놓은 곳을 우리 일반 국민이 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다 확인을 하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네. 등록을 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2020년도에 본인과 관련해서 발생한 수익 금액의 목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방송국에서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또 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얼마의 수익 금액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신고했던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비용을 약간 과대하게 했다거나 또는 뭐 개인적으로 사용한 어떤 그런 부분들,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뭐 우리 뭐 학원비로 쓴다거나 또는 뭐 이런 어떤 병원에 가서 썼다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안내를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신고를 하십시오 하고 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나와 있는 수입 금액 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요. 마이 홈택스입니다. 마이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상단에 좌측에 보시면은 마이 홈택스 이 아이콘이 보입니다. 네.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모든 부분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네.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한 거, 그 다음에 버스로 신용카드 결제한 거, 그리고 기부금 낸 거,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명세서 코너가 있는데요. 그 코너에 가시면은 나에게 2020년도에 소득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2019년도에 지급했던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내가 어느 학원에서 신용카드를 썼는지 뭐 어느 병원에서 이 치료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 홈택스, 이 국세청 홈택스를 가장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근로소득자분들입니다. 네. 근로소득자분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죠. 네. 그렇죠? 그 연말정산을 할 때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 내용이 마이 홈택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이 마이 홈택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전화하고 뭐 그렇게 해서 받으실 것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 한번 등록하시고 회원가입하시고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은 모든 부분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지출 증빙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출. 그래서 개인 명의로 발행한 그런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잘 챙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예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임대소득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할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네. 4년으로 했냐, 8년으로 했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세금이 틀려진다는 거. 그래서 미등록을 했을 때는 112만 원이 나오는데, 요거는 분리과세인 경우입니다. 112만 원인데 4년으로 했을 때는 39만 2천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8년으로 했을 때는 14만 원.
무려 거의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네. 등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감면을 받게 되면은 세금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용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합소득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내용을 또 설명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소득 신고를 할 때 또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알고 또 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 세테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 짚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남겨주세요. 전화를 통해서 좀 세무사님과 자세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또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번호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계속해서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양도소득세에 관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그 토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을 인정을 받지를 못하면은 중과를 받도록 돼 있어서 네. 그 중과를 좀 절세를 받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종중이 소유한 농지인데 네. 농어촌공사에다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8년 이상 경작을 하면 중과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계약을 했는데 네. 일단 그 부분이 잘 된 건지 좀 알고 싶고 네. 또 그거 위탁 계약을 할 때 농어촌공사 직원이 네.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농지에 대해서는 그런 위탁 계약을 안 해도 일반 세율다가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게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유, 전화 잘 주셨고요. 이제 농지 네. 양도 관련해서 아무래도 절세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자세한 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사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종중 소유의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위탁 경영을 하고 계시고요. 위탁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위탁 계약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네. 그 이전에는 위탁하기 전에는 어떤 분이 경작을 하셨죠?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죠. 제3자인가요? 아니면 종중원인가요? 제 3자이죠. 제3자요? 네. 네. 종중원이 종중원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신가 봐요? 예,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네네. 네. 일단 제가 농지하고 관련해서 종중 소유의 농지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속해 있는 네. 종중에서도 농지를 많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충북 금왕에 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대부분이 농지하고 임야인데 이 농지 부분을 종중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이 8년 자경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요? 방법은 종중원이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경작을 하면 안 되고요. 종중원이 경작을 해야 돼요. 근데 네. 종중원이 경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네. 종중이 중심이 돼야 돼요. 종중이 중심. 즉 네. 뭐냐면은 종중의 종중의 비용으로 농지 정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논이라고 하면은 벼를 이렇게 키우거나 이럴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이 종중에서 집행이 돼야 돼요.
종중원의 개인이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종중원의 종중원 중심이 아니고요. 이 네. 종중이 중심이 돼가지고 종중원이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러면 조금 그럴 경우에 네네 요런 경우에는 8년 네. 이상 8년 이상 요 경작을 하게 되면은 네. 자격농지로 인정받아가지고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격농지에 따른 세액 감면을 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종중원이 경작을 하는데 종중이 중심이 되는 것과 종중원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즉 네. 종중원이 경작을 하면서 나오는 소득의 일부분을 네. 그 임대료 형태로다 종중에다 지급하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을 그 씨앗을 사고 그다음에 네. 농약을 사고 이런 어떤 모든 부분을 종중에서 집행을 하고 종중원은 대리해서 경작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입이 아무 보상도 없이 그렇게 아니죠. 종중원이 하는 경우라고. 아니죠. 종중에서 그 수입을 받아가지고 네. 만약에 벼를 생산을 해서 쌀을 수매를 했습니다. 그때 네. 그 수매된 돈이 어디로 가냐면 종중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중 그렇죠. 통장으로 들어가서 종중원한테 가게 되고 이 네. 수매에서 들어온 이 자금을 가지고 종중의 어떤 시제나 이런 행사 비용들을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종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경작원한테도 당연히 그거에 따른 대가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종중원이 우리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자. 네.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종중은 회사가 되는 겁니다. 회사. 네, 이런 네. 개념으로 이 경작을 하시게 되면은 자격 인정이 돼가지고 자격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종중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수매된 부분이 종중원으로 왔다가 여기에서 종중으로 가게 되면 일정 금액, 그것도 매달 매년 일정 금액이 간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주의하셔가지고 종중원이 네. 경작을 하시게 되면은 자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자격을 못 받게 되면은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서 중과가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위탁 경영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중과나 이런 부분들은 피해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 부분은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AS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게 궁금한가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 위탁 해서 8년 이상 경작을 하면은 그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농어촌공사 직원이 위탁 계약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 농지는 그 위탁 계약을 안 해도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예. 그게 맞는지 그게 맞다면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게 되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AS 반드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중이 중심이 돼서 종중원이 경작을 해야지만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쉽게 비유하면요. 종중이 회사가 되는 거고요. 종중원이 근로자가 되어서 경작을 할 시에는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나머지 내용은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AS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병옥 세무사님이 항상 상담을 도와주시다가 추가적인 보완 내용이 필요하실 때는 항상 공부를 해 오시고 자료를 수집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꼼꼼하게 AS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 시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조금 전 연결했던 우리 시청자분의 상담 내용, 추가적인 보완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시청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6007번에 833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거주 중인 집이 1가구 1주택자인데요. 네. 거기에 지금 딸이 28살이고 네. 사회생활 한 지는 한 3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딸 명의로 집을 하나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세대 분리가 요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사회생활을 한 지가 3년이 됐으면 네. 그냥 세대 분리가 자동으로 되는 건지 네. 30세가 안 되더라도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자녀분들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자녀분의 명의 네. 주택 매수까지 우리 어머님이 고려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부럽네요. 아, 자세한 고민 상담은 우리 세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네네. 네. 우리 그 지금 현재 거주주택이 하나 있으시고요. 네네. 네. 다른 주택은 없으신 거고요. 예,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따님이 28살이라고 그러셨나요? 네네, 28살인데요. 28세. 사회생활 한 지는 3년 됐어요. 아, 네, 3년 되셨고요. 네네. 제가 한번 그 혹시 급여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따님의 급여는 지금 연봉이 한 4천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오, 높습니다. 예, 4천만 네. 원. 예, 4천만 원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같이 거주를 하면서 세대 분리가 네. 되냐 하는 부분이 네네. 있죠. 네. 네. 일단 그 같이 거주를 할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안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같이 살아도 주민등록이 네. 따로 돼 있을 경우에 세대 분리를 또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성장한 자녀가 이제 부모 집이라고 하면 일정 금액을 월 얼마씩 일정 금액을 이제 생활비로 이제 지급을 하고, 이런 네.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그 독립세대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는 네. 이렇게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하고 안 되어 있을 때 같은 그 거주 공간에 생활을 할 경우에 이 탈세 또는 내지는 조세 회피, 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인정이 되어서 세대 분리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네. 거주를 달리해야 됩니다. 거주를 달리 하셔야 되지. 그러면 네네. 뭐 지금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안 되는 거죠?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안 되죠. 네. 그냥 별도로 세대주가 돼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별도로 일단은 거주 자체가 독립이 돼야 됩니다. 같은 거주 공간에서 같이 생계를 같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대 분리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30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30세가 되어도 네, 넘으면. 예. 30세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0세가 되어도. 즉 우리 세대 분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립적으로 생계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같은 공간에서 그럴 수는 네.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70평 이렇게 되는 이런 집의 경우에 또는 복층 구조인 네. 경우에 부엌이 달리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70평 이런 큰 어떤 그런 그 주택의 경우에는 그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세대가 같은 하나의 그 집이지만은 이 공간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즉 부엌이 두 개라는 거죠. 예, 부엌이 두 개이고 이렇게 공간이 구분이 돼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같은 집에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은 물론 이제 따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세대 분리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공간 자체가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0살이 넘어도 그러면은 집을 그러면 세대를 분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이사를 네, 나가야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네. 따님한테 이 주택을 딸 명의로 주택을 네. 이제 사줄 때, 그럴 때 취득세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죠. 아, 네. 취득세 때문에 그러시면은, 자, 이거는 일단은 그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따님 명의로 같은 세대에 있으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조정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8%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네, 높은 그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세대 분리를 했다가 취득을 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합치시면 됩니다. 예, 취득하는 그 시점에서 주민등록과 그 거주하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취득을 하시고 취득하신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세대를 다시 합치시면은 이 취득세는 이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렇게 그 하시면 일주 될것 기간이라는 게 같습니다. 몇 년 정도, 몇 년 정도?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네. 뭐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네. 없고요. 예. 일단 일정 기간이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지금 세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려니까 취득세를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법이 잠시 세대 분리를 하셨다가 일정 기간 뒤에 다시 합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취득세를 좀 절감하실 수 있다는 부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화를 통해서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전화 연결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셔서 저희가 내용을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115번님이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부부간의 증여 시 세금 여부가 어떠한지 남겨주셨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남겨주시진 않으셨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부부간 증여 시 세금 여부라고 하셨거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요즘 그 증여를 많이 하시는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다 해서 우리 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기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6월 1일 이전에 증여를 고려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1일 이전에 분리를 하게 되면은 종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시는데요.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정 부분을 증여를 한다는 이야기는 주택이 하나의 주택인 경우에는 사실 부부간의 증여를 거의 고려를 안 하죠. 왜냐면은 하나의 주택,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뭐 고령자 공제나 그리고 세율도 굉장히 낮게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주택 이상인 분들이 아마 이 증여를 고려를 하실 거예요. 근데 증여를 하실 때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증여를 하실 때 증여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이 취득세가 요 취득세 부분이 2주택, 1주택인 경우에는 증여할 경우에 중과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2주택 이상부터 주택을 증여를 할 경우에는 요 취득세가 12%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2%. 12%면은 굉장히 큰 세율입니다. 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다 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기준시가 1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12%면은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자, 근데 이 1억이 줄어들면서 과연 이 어떤 그 재산세,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 정도가 줄어들 거냐. 1,200만 원의 이 취득세를 부담을 하면서 1억 원에 해당하는 그 주택 부분을 증여를 하면서 1,200만 원의 취득세를 내는데 물론 부대 비용까지 하면은 더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줄어드는 이 종부세, 종부세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가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를 하셔서 이 증여 부분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서 네.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은 10년치 이 취득세를 내는 부분이 10년치에 해당하는 종부세 금액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증여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 의사결정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명쾌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무사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이 끝나도 고민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026007번에 8339번을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